윤석열 전 대통령 2차 소환조사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오전 조사 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에 대한 신문이 마무리된 걸로 파악됐는데요. 그 밖에 정치권 소식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차재원 부산가톨릭대 특임교수,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1차 때와 다르게 조사를 거부한다거나 하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체포 방해 혐의는 조사가 마무리가 됐다고 하고요. 오늘 조사에서 박창환 총경은 지원 역할에만 머물렀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2차 조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사실 조은석 특검팀이 나름대로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약간 작전을 좀 바꿨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난번 1차 소환 조사 때는 재직 중에 있을 때, 대통령이 재직 중에 있을 때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그때 방해를 했던 혐의를 수사해왔던 검찰의 박창환 총경을 조사관으로 내세웠는데, 예. 당시 1차 때 오전 수사 때는 응하다가 오후에는 갑자기 거부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사 같은 경우는 박창환 조사관도 들어가긴 했지만 주요 신문은 특검보 지휘에 따라서 이제 파견돼 있는 부장 검사들이 지금 진행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종의 작전을 변경하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차 이 소환과 관련 그리고 2차 소환을 통해서 일종의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너무 이렇게 강경하게 구석으로 내모는 그런 식의 조사보다는 수사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사실 또 전직 대통령의 신분이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이 강하게 거부했던 경찰에 대한 수사를 계속적으로 밀어붙이기보다는 일종의 그러니까 검사를 내셔오되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질문하는 그런 형식의 조율을 통해서 실질적인 수사의 성과를 얻는 쪽으로 아마 작전을 변경한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이렇게 그 부분을 나름 수용한 것 같습니다. 예, 특검이 일종의 기선 제압에 성공했다. 따라서 수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사자를 바꿨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조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한 취지고요. 어쨌든 특검이 수사 절차나 형식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굳이 불필요한 신경전을 벌이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는 확실하게 읽히거든요. 저는 1차 조사 때도 보면 박창환 총경이 사실은 단순한 질문자에 불과한데 예.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강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2차 때까지 그런 불필요한 신경전을 이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저는 한편으로 볼 때는 특검팀 내부에서의 반발도 좀 있었다고 보이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이번 아마 네바란 특검에 참여하고 있는 검사들의 숫자가 한 60명 정도 되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첫 질문자를 사실 경찰 출신이 총정이 해버리면 그 검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정치적 자존심이 상당히 상하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특히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검찰청 해체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사하고 기소가 분리되는 과정에서 지금 검사들의 위상이 과거에 비해서 확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특히 검찰총장 출신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들이 질문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경찰이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내부에서도 반발이 있었다고 좀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도 아마 조은석 특검이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다만 지금 내란 특검이 한 2번째 조사 들어오면서 상당히 조금 안정됐다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조금은 안정이 됐다는 게 어쨌든 지금 나름대로 좀 이번에 2차 소환할 때도 나름대로 어떤 수사 유연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은 좀 분명하게 있거든요. 특히 아마 지금 이번 내란 특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상응하는 형사적 책임을 물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이 특검에서도 보면 굳이 불필요하게 윤석열 전 대통령 측과 어떤 방식이나 어떤 절차라든가 이런 걸 두고 더 이상 불필요한 그런 부분들은 피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최근에 특검이 국무위원과 대통령실 참모들을 잇따라 불러서 조사를 했고, 박종준 전 경호처장은 오늘 새벽 2시 넘어서야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오늘 윤 전 대통령 조사에서도 좀 중요한 쟁점들이 나올 것 같은데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이 어떤 부분을 확인하려고 하겠습니까? 일단 국무위원들 조사했다는 것은 12월 3일 날 당일 날 밤에 사실은 그러니까 계엄상
헌법상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그걸 과연 거쳤느냐? 만약에 국무회의를 패싱하는 시기였다고 한다면 이 뭐랄까요 헌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것은 그러니까 이 내란을 혐의를 입증하는 중요한 하나의 그것이 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날 당일 밤에 어쨌든 국무회의가 열리는 모습은 또 보였거든요. 그것이 과연 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냐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죄를 소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 하나의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이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열리긴 했지만 회의록이 안 남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회의록을 나중에 추가적으로 당시 부수실장이 만들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김용인 국방부 장관 그리고 한덕수 총리가 서명을 했다가 한덕수 총리가 또 그걸 또 나중에 또 폐기해달라고 했다. 이 지금 이 뒤늦게 계엄 선포문을 만들었고 그걸 갖다가 서명까지 했다가 다시 또 폐기한 이유는 뭘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당시 이런 가정 자체가 당시 국무위원들 즉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서 초창기에 그 대통령실의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과연 국무회의를 연 이유가 계엄을 만료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면 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냐 그걸 갖다가 또 이렇게 정확하게 가려내야만 당시 그 국무위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집중적으로 분석하려고 할 것 같고요. 박종준 처장은 아무래도 그거겠죠. 지금 대통령 앞서 제가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수처가 발부했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당시 관저에서 저항을 했잖아요. 예. 이때 이 경호처 요원들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집행을 방해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된 윤 전 대통령의 공무집행방해, 이 특수공무집행방해를 혐의를 어떻게 입증할 것이냐의 부분도 있는 것이고 예. 또 하나 지금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 비상계엄 그 다음 날 밤에 경호처가 관리하는 안가에서 당시 그 대통령실의 민정수석 그리고 법무장관, 행안장관, 법제처장이 모였잖아요. 예.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분들이 공교롭게 다 율사 출신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비상계엄 이후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들을 윤 대통령의 그런 공공한 처지를 그러니까 뭐랄까요, 그러니까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그런 식의 행위를 하는데 경호처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아마 물어봤을 것이고 그것이 만약에 안가 모임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경호처가 열어준 것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들도 아마 강하게 추궁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2차 조사에서의 쟁점 뭐라고 보십니까? 근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시간대별로 지금 재구성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뭐 1차 국무회의 때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어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는 1차 국무회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날 국무회의가 두 번 열렸거든요. 한 번은 국회에서 어쨌든 비상계엄이 해제 의결되고 난 이후에 그것을 결국 선포하게 된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리는데 예. 첫 번째가 보면은 국회에서의 비상계엄이 의결을 취소하게 된 게 1시 3분이었는데 두 번째 국무회의가 4시 26분에 열리거든요. 그럼 3시간 동안 도대체 왜 대통령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를 열지 않았느냐. 그때 왜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이런 분들이 국무회의는 무엇을 했나. 그때 만약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 의결했지만 두 번, 세 번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진실성 여부를 좀 파악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또 새로운 이제 혐의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한편으로 볼 때는 오늘 우리 공수처나 경찰이 체포하러 갔을 때 체포 저지와 관련해서는 오전 한 3시간 만으로 수사가 종료가 됐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건 저는 나름대로 아마 공수처나 경찰이 대통령실에 그때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갈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관계는 굉장히 단순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호처장이나 차장에게 이것은 불법 체포니까 막아 하는 지시가 있었다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이 있는 거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들은 불법 체포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그때 당시에 박종준 경호처장이나 김성훈 경호차장이 알아서 했다 그러면 이건 또 다른 사안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경호처장이나 차장이 상당히 중요한 범죄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오전에 한 3시간 정도로 수사가 종료된 걸로 봐서는 지난 1차 조사 때 오전에 한 3시간, 이번에 한 3시간 정도 하면 5시간 정도로 종료된 걸로 봐서는 경호처장이나 또는 경호차장이 실질적으로 그날 무슨 일이 있었나 그것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이 있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전망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오늘 오전 정도에 뭐 제가 볼 때 이 체포 저지와 관련된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됐기 때문에 아마 오늘 오후에 그거 나름대로 혐의에 대한 좀 더 추가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하고 난 이후로 아마 오늘 밤 정도에는 새로운 어떤
좀 뭐 반전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좀 전망해 봅니다. 예. 내각 전원이 소환되고 전원이 피해자다 이런 주장도 나왔는데 오늘 박지영 특검보가 이 주장에 대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전원 소환도 아니고 그리고 피해자 아니라 참고인 신분도 있다는 건데 이렇게 좀 특검이 이런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비상계엄의 두 번 국무회의가 열렸는데 첫 번째 국무회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본인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하지만 그 이후로 지금 열린 국무회의 보면은 그 국가 안전에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국무회의였는데 모든 국무위원들에게 연락이 간 게 아니고 선별적으로 갔다는 거거든요. 선별적으로 갔기 때문에 결국은 아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열어야 된다고 하지만 그 국무회의에 와서 비상계엄에 찬성할 만한 그런 국무위원들로 짠 게 아니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되면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볼 때는 비상계엄이 만약에 내란죄가 된다면 내란에 대해서 동조 또는 방조한 그런 혐의가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연락을 받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어제 조사받은 뭐 이주호 뭐 교육부총리나 뭐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나 안덕근 산업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선량한 전혀 사실을 모르는 오히려 국무위원으로서 그런 부분들을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하지 못한 그런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차 국무회의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들어갔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혐의와 거기에 어떤 뭐 이 호출을 받지 못한 국무위원들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특검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1차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하고 거기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들 간에 나름대로 가르마를 좀 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각에서는 전원 소환, 전원 피해자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에 대해서 오늘 박지영 특검보가 조사 대상 국무위원들의 명예훼손과 수사 방해 시도다 이렇게 밝힌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특검 측 입장에서는 일종의 명백한 가짜 뉴스잖아요. 그런데 이 가짜 뉴스가 그냥 가짜 뉴스가 아니라 상당히 불순한 의도를 품고 있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 의도가 있는 보도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이주호 전 교육부 총리 같은 경우라든지 통보를 못 받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당시 그날 자신의 그러니까 국무위원 심의권을 박탈당한 피해자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을 같이 전부 다 소환해서 마치 피의자라고 하면 범법자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이분들의 입장에서는 과연 이 보도를 보고 난 뒤에 특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수사 방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도를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지금 특검의 수사 기조를 흐트리려고 하는 거 아닐까라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당시 윤석열 정부의 내각에 참여했다고 해서 그분들을 뭡니까 죄인처럼 해서 단죄하는 듯한 그런 모양새로 특검이 비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특검이 정당한 법적인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때려잡고 공산당처럼 뭐 전임 정권에 대한 주요 관계자들은 다 때려잡는 듯한 이미지를 어떻게 보면 버틸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이 지금 간과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 그런 의지를 오늘 뭐 지금 박지영 특검보가 내비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특검은 외환 혐의 조사도 할 예정입니다. 평양 무인기 침투가 VGC,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그런 현역 장교의 녹취록까지 확보를 했다고 전해지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 이 혐의 자체는 뭐 당시 비상계엄이 실패로 돌아가고 난 뒤에 국회 차원에서도 제의가 됐습니다만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 한 번도 외환 혐의를 제대로 조사를 하지 못했어요. 당시 그러니까 외환 혐의를 조사하려고 할 때 우리의 안보 태세에 심각한 뭐 누수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반발 때문에 사실은 검찰과 경찰 단계에서는 내란 혐의만 수사를 했고요. 사실 이번에 이 내란 특검법이 통과되면서 새로운 지금 수사 대상으로 이게 추가가 된 것이기 때문에 내란 특검 입장에서는 한 번도 조사를 안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부분을 그러니까 상당히 비중을 갖고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 사안의 엄중성이죠.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렇게 지금 추측하듯이 왜 그러면 북한에다 무인기를 보냈느냐? 그 북한을 자극해서 북한의 이 반발, 그 군사적인 도발을 유도해내고 그걸 핑계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근데 사실 그것이 실제 만약에 벌어졌다고 한다면 그 국지적인 전쟁이 전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한반도 모두를 진짜 완전히 비극에 빠뜨릴 수 있는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라도 내란 특검이 이 부분을 절대 이 가볍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성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군 관련자들의 그 녹취록이 언론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런 실체가 있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고 있는 사안을 내란 특검이 들여다보지 않는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오늘 저는 강도 높게 추궁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외환 혐의는 이번 내란 특검에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인데 이 외환 혐의 조사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 갖고 계세요? 일단 그 외환 유치죄라는 게 성립이 되려면 일단 적국인 북한 당국과 어느 정도 모의가 돼야 된다는 전제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볼 때 과연 적국인 북한 당국하고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흐트리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모가 가능했을까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다만 지금 북한의 우리가 무인기를 보낸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 아마 기억하시겠는데 용산의 대통령실로도 북한의 무인기가 날아오기도 하고 그때 옹울풍선이 날아와서 삐라도 부러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우리 군사 당국에서 볼 때 나름대로 비례 대응의 원칙이라는 게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쪽에서 우리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도 거기에 대응하는 만큼 무인기를 보낸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무력 도발이 이루어지려면 이 드론이 미국에서 갖고 있는 블랙호크나 이런 것처럼 공격용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공격용 지금 무인 드론기를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나름대로 정찰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북한의 정찰하고 교란하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과연 그걸 가지고 북한 당국의 어떤 무력 도발을 유도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외환죄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나름대로 어떤 뭐 혐의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조사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조사라는 과정에서 보면 우리가 북한의 어떤 군사적인 도발에 대해서 비례 대응하는 그런 군사안보상의 기밀이 누출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검에서 굉장히 군사안보상의 측면에서도 고려를 해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고 다만 그때 노상원 전 정부 사령관이 보면 어떤 수첩에 어떤 서해상의 어떤 북한의 백령도에서 어떤 무력 도발을 종용을 하고 북한 당국이 뭐 들어온다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데 예. 그 부분도 노상원 전 사령관이 그냥 본인이 생각을 끌적거린 것인지 아니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나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하고 나름대로 어떤 검토된 사항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외환 유치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 볼 때는 북한 당국과 공모가 되지 않았으면 그냥 내란죄 혐의만으로도 충분히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기업군 지도부에 대해서는 어떤 형사적인 책임이라든가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외환죄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31조 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경안이 제출 11일 만에 국회를 통과했고 바로 다음 날인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까지 이뤄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 추경인데 하루라도 빨리 집행이 돼서 현장에 우리 국민들의 삶에 좀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어서 주말에 갑자기 하게 됐습니다. 네, 정말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집행까지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뭐 대통령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주말에 이례적으로 오늘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정부 단계에서 빨리 지금 통과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앞장서서 좀 진두지휘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사실은 이 지금 추경은 어떻게 보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결국은 지금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나름대로 부양하기 위해서 재정의 역할을 극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목적이 맞도록 하루라도 빨리 지금 추경이 집행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지금 전 국민에게 소비 쿠폰 형태로 다 이 지원금이 나가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빨리 지금 집행될 필요가 있는데 뭐 어제 통과됐는데 지금 빠르면 한 17일 만에 지금 다 각 가정으로 아마 배포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소비 쿠폰이 사용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하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받아서 좀 넉넉하게 시간을 갖고 자신이 소비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세워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지금 실무부처 단위에서 모든 이 전 가구에게 빨리 소비 쿠폰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강하게
오늘 이 나름대로 의지를 드러낸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추경안이 정말 역대급 규모로 신속하게 처리가 됐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 악화 우려를 지속적으로 제기를 했고 또 특활비 논란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쨌든 뭐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볼 때 이 소비 쿠폰이 나름대로 일시적인 경기 부양 효과는 있긴 하지만 이게 나름대로 국가 채무를 올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그런 견지를 보내왔거든요. 다만 저는 어차피 지금 이번에 추경이 편성되고 대통령께서도 계속 골든타임에 얘기하시기 때문에 신속하게 집행되는 건 맞다. 그리고 또 소비 쿠폰이 이제 한 13조 원 정도 풀린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자영업자들도 굉장히 이 소비 쿠폰에 대한 어떤 내수가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들이 충분히 있는 거거든요. 다만 대통령께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속도전을 강조하다 보면 부채 탕감에 대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어쨌든 코로나 시기 때 우리 은행권으로부터 또는 정부로부터 대출 받은 분들에 대한 한 7년 이상 갚지 못한 연체자에 대해서는 탕감이 주기로 했는데 거기에 해당될 수 없는 조금 고의적인 악덕 어떤 채무자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선별할 필요가 있는데 너무 속도를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놓쳐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특히 그중에는 외국인들도 한 2천여 명이 포함되면서 100여 원이 있기 때문에 그 외국인들을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속도전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이 추경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새로운 논란거리가 만들어져서는 안 된다. 특히 한편으로 볼 때는 이번에 추경이 편성된 건 한 3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올해의 본 예산 670조 원이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상반기에 그 나름대로 내수 부양을 해서 한 70% 정도를 쓰기로 했는데 지금 실질적인 집행률이 50%가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사실은 더 큰 예산은 본 예산 집행에 있는데 본 예산은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30조 원짜리 추경만 빨리 집행하라. 이거는 사실은 악의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이 지금 추경에 대한 신속한 집행도 중요하지만 본 예산에 대한 집행률을 올리는 부분도 같이 병행해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지금 추경이 편성이 됐는데 추경이 이제 집행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특수활동비 관련해서 이번 추경안에 대해서 불참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아마 이 추경을 의결하는 국무회의 정도에서 대통령이 어쨌든 이번 추경을 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실이 편성을 요구하지는 않았지만 민주당에서 어떤 대통령실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를 만들어줬으니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좀 밝히고 그리고 이번에 어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특수활동비는 좀 더 투명하게 사용하겠다, 투명하게 집행하고 그런 것들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하는 그런 입장 정도를 좀 보여왔으면 아마 대통령이 평소에 얘기하던 대화, 통합, 소통의 그런 방식이 아니었을까 이런 아쉬움은 조금 같이 전달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